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뵙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어찌되었든 강의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오늘 들은 소식에 의하면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재택에서 강의를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어쨌든 진행되는 학습을 따라서 함께 즐겁게 공부해 나갔으면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온라인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으로 혹은 그렇지 않으면 차선으로라도 즐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논리학 제3강, 논리와 사고 제3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는 벚꽃이 만개를 해서 도로변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봄철마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가고 봄놀이도 가고,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없잖아요. 야외에 나가고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가까이에서 근교에서 잠깐 숨을 쉬고 또 맑은 공기를 마셔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근교에 있는 대숲입니다. 태화동까지 가지 않아도 울산에는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구라 마을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대숲에서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이쁘죠? 봄 햇살이 비치는 그런 곳에서 초록으로 가득한 풍경을 잠시간 즐겼습니다. 이곳입니다. 구라 강변 근교에 가면 토토로가 살만한 그런 예쁜 대숲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태화동 대숲만큼은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 않지만 소박하고 자그마한 공간으로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서 혼자 자주 걷곤 하고 또 앉아있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논리학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그리고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한 때가 우리 철학의 시작으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왜 우리는 없지 않고 있나요? 세상은 왜 없지 않고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유와 이런 질문들은 대단히 오래된 질문이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죠. 왜 삽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희망하고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죠. 고래로부터 계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신화의 세계, 그리고 종교, 신화, 종교, 그리고 과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런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말하는 것,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은 최근에는 과학의 질문이죠. 인간이 누구인가? 동물인가? 아니면 생각하는 존재인가? 신화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 공히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을 펼쳐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화하면 혹은 종교하면 아주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와 동떨어진 질문들로 생각하기 쉬워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무슨 종교가, 무슨 과학이 라고 표현하죠. 생각하죠. 하지만 과학이 설명하려는 게 뭔가요? 사람과 세상, 사회,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문제를, 질문들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의 신화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상은 무엇을 원인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묻는 겁니다. 땅이 없지 않고 왜 있는가? 그리스 신화나 중국 신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겨레라고 말하는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은 신화로 풀었죠. 오래된 사람들이요. 근데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답변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론뿐 아니라 존재하는 존재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학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스라고 말하는 신화로부터 로고스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죠. 규명하고 생각하는데 신화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논리적인 생각을 따라 이성, 이 로고스라 말하는 이성을 통해서 답변들을 하나 둘 만들어가면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미토스, 신화로부터 로고스, 이상의 시대로 사고와 규명의 시대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 신화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 원초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공간, 카오스라고 말하는 혼돈이라는 단어는 신이에요. 카오스라는 이 신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늘어나가는 이 카오스가 먼저 생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돈의 신으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신이 바로 가이아, 땅이죠. 가이아 신, 땅 신이 지신이라고 표현하는 가이아가 등장합니다. 그 최초에 등장한 카오스, 그리고 가이아, 그 사이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에로스라고 말하는 원초적인 신이죠. 지하의 세계인 타로타로스라는 신은 이 땅의 신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초적 신을 얘기하면 가이아와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이 카오스, 그리고 에로스. 에로스는 서로를 엮어주고 사랑하게 하고 결합하게 하는 신이죠. 그래서 불멸의 신이자 사랑의 신인 이 에로스가 탄생한 이후에 가이아로부터 나온 이 하늘을 일컫는 우라노스, 하늘이죠. 그리스로 하늘을 뜻하는 이 우라노스와 이제 가이아를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이 가이아와 하늘을 결합시켜서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수분, 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거나 산을 한번 보십시오. 등고선을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틈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라봐도 하늘과 땅 사이에 틈이 없죠. 하늘과 땅의 결합 가운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슬들과 빗줄기 가운데서 이제 티탄족들, 타이탄이죠. 티탄족들이 출현하게 되고, 티탄족의 막내 크로노스가 가장 교활한 신이었는데, 다른 모든 많은 티탄족들이 등장하자 이 우라누스가 왕위를 잃을까봐 지하의 세계에 모두 하나하나 다 가둬버립니다. 타르타르소가 있는 이 가이아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곳에 다 가둬버리자 이제 이 가이아가 너무나 슬픈 겁니다.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아팠는데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크로노스라는 말하는 이 가장 교활한 신이 우라노스를 실각시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왕위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이아가 전해준 낫이죠. 긴 낫을 가지고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노스가 공이 이제 신으로 등극하게 되죠. 크로노스도 역시 이제 가이아와 사이에서 많은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권력은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나타나는 족족 이제 다 삼켜버리니까, 이 제우스라 말하는 유피테르, 이 제우스가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소금과
겨자를 이제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주자.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겨자와 소금물을 먹은 이 크로노스가 다 토해내게 되죠. 다 잡아먹은 형제들이 다 튀어나와서 이제 티탄족 들과의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틀라스를 필두로 했던 그런 많은 어떤 신들을 제압한 다음에 올림푸스의 신들로 등극하게 되죠. 이 신화 이야기는 사실은 로마로 가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고 책으로 출판되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그 오비디우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신화는 누구로 가냐면 로물루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정통성, 그 정권의 그리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늘의 족속, 왕족이라는 거죠. 신의 아들로 출현하게 된 로마라는 로마 제국의 정당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신화로 채택하게 되는 거죠. 단군 신화가 왕족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민족과 그 위의 왕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신화의 세계를 통해서 세상과 나라와 또 사람들, 또 이방인들과 야만인들과 구별되는 로마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당시에 초기에 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신화적으로 세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육지가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네카의 글에 보면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 지질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고도한 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서 지진을 설명하고 그 쓰나미나 해일을 설명합니다만 옛날 그 당시에는 신화의 세계를 갓벗어난 때에는 육지가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 이 바다의 신 폰토스가 노해서 바다가 흔들려서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육지가 요동치고 흔들리기 때문에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육지가 그렇게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라는 땅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해양 국가예요. 해상민족. 많은 섬들이 있죠. 그럴 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설명이죠. 칸트가 지진 전문가라는 거 아시죠? 아주 지질학이 발달하기 전에 철학자들은 그때까지도 지진이라든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은 일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신화에서 이성의 시대로 변해왔죠. 최초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유일한 근원을 진료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털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신화적 사고가 아니라 신화적 사고보다 이성을 통해서 뭔가 물질과 사물과 이 과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문제 삼고 추적하고 설명하고 규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에 의한 세계 설명은 신화적 세계 해석과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하고 이제 신적인 신앙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규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철학이나 어떤 관념보다는 물질 세계, 그 당시에도 그랬죠. 자연과학을 통해서 혹은 과학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데모크리스토스 같은 사람은 사실은 유물론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적인 것,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물질로서 분해 그리고 설명, 규정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인간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아주 부드러운 입자로 구성된 물질로 보았어요. 가장 작은 원자로 구성된.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육체만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다 분해되고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유물론, 그리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따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플라톤이라든가
또 그대를 위한 데카르트라든가 지금도 이성과 이 생각과 정신에 대한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통이 있는가 하면 유물론적 전통도 아주 예전으로부터 오래된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원자와 물질로 설명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내 파이고 또 화학 반응일 뿐이지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심장의 떨림, 그리고 일어나는 이 마음의 이 깊은 감정과 울림과 그 환희가 단지 화학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데모크리토스의 궤를 이어가는 유물론적 과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물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또 어떤 것을 설명함에 대해서 이 논증이라는 것, 이성을 따라서 설명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논리와 사고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생각도 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늘 길이 있고 백길이 있는 것처럼, 땅에 길이 있는 것처럼, 땅에 결이 있고 지리학을 살피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에도 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각의 지형, 생각의 길들을 탐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논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는 기술, 방법. 사실은 이 기호 논리학이라고 해서 어렵고 딱딱하고 형식 논리학보다는 사실은 우리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중요한 것들은 비형식 논리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논증하고 또 오류를 분석해낼 수 있고 무슨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가를 분별하는 거죠. 저게 거짓인가 참인가 분별해 보는 것, 그리고 바르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길러가는 게 훨씬 실용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저도 이번 한 학기 동안 기호,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보다는 이 비형식 논리학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형식 논리학 하면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시험 칠 때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여러분 학생들은 교양으로서의 기본적인 글쓰기, 그리고 말하기, 토론하기, 어떻게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기,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미디어가 번성해 있고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때에는 저 말이 옳은 말인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는 잘못된 논증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논증, 그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 친구들과 오가는 말들 가운데도 사실은 생략논법이라든가 우리는 익숙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논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 훨씬 더 또 숙달하면 좋은 그리고 훌륭한 길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규라고 말하는 이 논증이라는 말이 라틴어 형용사 아르구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꿰뚫는 것, 분명하게 하는 것, 그걸 명징하게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명사 아르구멘툼이라는 건 증거하고 증명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 아규한다, 논증한다, 서로 논의한다, 토론한다 말할 때는 명쾌하게 드러낸다, 명백하게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한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인들은 논쟁은 그 감정 대립을 따른 말싸움이 아니라 사고와 증거를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의 대립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도 그리고 동료 간에도 다를 거예요. 연인 간에도 의견이 대립이 올 수 있잖아요. 뭔가 선택함에 있어서도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대화와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논증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또 설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들을 다루는 중요한, 아주 실용적인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상호 존중을 넘어서 상대방만 존중하고 내 의견은 그냥 내려놓고 묵살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대화가 아니고 그냥 포기하는 삶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비루어지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 혼자 사는 세상이면 뭐 그렇게 살 수 있죠. 하지만 함께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가려 한다면 이 논정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 상대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듣는 것, 이게 중요하죠.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가 힘들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들을, 그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죠. 말하며 말의 길, 논리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소외될 수 있겠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은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식 논리학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펴가보고자 합니다. 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논리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것, 이것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내는 게 논리학이죠. 그래서 명제란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논정이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되는 것들을 그렇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학이란 좋은 논정과 나쁜 논정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각 논정의 형식과 관계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결론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가는 학문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당한지 부당한지, 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 관계를 찾아보는 거죠. 그 논리학은 이 추론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분별하는 학문인 거죠. 그 말이 옳은 건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논의를 하고 논증을 하고 또 말하고 나를 설득하려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분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리학의 탐구 대상은 논증으로서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이 관계를 밝히는 것. 주장을 했잖아요. 그 주장의 그 근거, 그 전제 있죠.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결론과 그 앞서 이야기했던 전제들, 그 다루고 있는 전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살피는 학문이 논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증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전제와 결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논증의 진위, 허위 검증이 아니라 사실은 논리학은 그 관계,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리학은 사실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타당성을 다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또 좀 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오류론을 살필 겁니다.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오류에 대해서 살필 텐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류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류. 잘못된 미디어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눈이 있죠. 이게 옳은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단지 논리학의 학문적으로 그 관계 사이만 살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논정을 구성하고 말하고 쓰는 것과 함께 틀린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논정의 평가 방식인데요. 연역 논증 보면, 연역 논증은 귀납 논증과 평가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은 타당성으로, 타당과 부당으로, 참된 것과 그릇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하는 거죠.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가 참일 경우에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논증, 타당과 부당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논정의 구조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의 참인지 거짓인지 근거의 한 문제 전제가 결론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정 논정에서는 명제의 명제의 문장이 이게 진짜인가 거짓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생활에서는 중요한데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예정 논정에서 다룰 때 타당과 부당은 그 형식의 타당성과 부당성만을 다룬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모든 동물은 죽는다. 강아지 똘똘이는 동물이다. 똘똘이는 죽는다. 그죠? 이게 타당하죠? 사실은 내용도 정당하고, 그리고 타당한 논증이죠. 그리고, 옆에 문장 한번 볼까요? 사람은 식물 혹은 곤충이다.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은 곤충이다. 여러분, 이것은 타당한가요? 예정 논정에 따르자면 타당한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람은 식물 혹은 곤충이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근데 예정 논정에서 이 전제, 이 문장의 참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형식이 타당한가만을 따진다는 겁니다. 결점이 있죠. 바로 문제가 드러나고 예정 논정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건전성 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고요. 타당할 뿐 아니라 논정 자체가 건전한 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문장이죠. 모든 동물은 죽는데 강아지 똘똘이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똘똘이는 죽는다. 이건 타당할 뿐 아니라 논정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그 논정이 건전하다 그러죠. 근데 오른쪽은 타당하지만 사실은 불건전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근데 형식을 볼 때는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 논증, 그러니까 연역 논정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명제들이 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타당성의 한계를 보충해야만 하는 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담 논정의 경우는요, 어떨까요? 귀담 논정의 평가는요,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담 논정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개연성으로 표현해요.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완벽하게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개연성,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전제가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결론이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개연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지만 타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얀 까마귀가 한 마리라도 세계 가운데 발견되면, 세상에서 과학자가 한 명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죠. 개연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까지 발견된 까마귀들은 다 까마니까 까마귀는 검다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버트란트 러셀의 칠면조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부터 1월 1일 날 칠면조들을 이렇게 사왔어요. 새끼들을 사와서 주인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 9시마다 칠면조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둘째 날에도 동일하게 아침 9시에 칠면조들에게 주인이 와서 먹이를 나눠줬어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리고 359일까지 칠면조들에게 먹이를 아침 9시에 와서 나눠주었습니다.
12월 25일이 되었습니다. 360일이 되는 날에 아침 9시에 칠면조 주인은 결론으로 먹이를 줄 것이다.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칠면조를 이렇게 고기로 썰어서 다 나누어 먹었다고 해요. 먹이 주는 대신에 잡아먹은 거죠.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연역논쟁이란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것으로 전제가 참일 경우에 결론도 항상 참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연역논쟁입니다. 이와 달리 귀담논쟁은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귀담논쟁인데,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359번까지 참이었다 하더라도 360번째 거짓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바로 연역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역논쟁은 귀담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역논쟁은 타당성으로 평가하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는 논쟁을 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죠. 귀담논쟁은 개연성으로 평가하고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일 가능성이 높은 개연적인 논쟁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평가가 다른 거죠. 타당과 부당으로, 그리고 개연성이 높다와 낮다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에 제시되는 추론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밝혀보십시오. 아울러 전제와 결론의 진리성, 즉 건전성을 한번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어떤 건전성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까마귀가 조류라면 그것은 알을 낳는 동물임에 틀림없는데, 까마귀라면 무엇이든지 알을 낳는다. 따라서 까마귀는 조류이다. 까마귀가 조류라면 알을 낳는 동물임에 틀림없다. 까마귀는 모두 알을 낳는다. 까마귀는 그러므로 조류다.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결론과 전제는 모두 건전하지만 관계 형식이 관계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추론인지 말하고 타당한지 부당한지 밝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야구 경기는 취소될 거야. 내일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전제 1이 뭡니까? 내일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전제 두 번째가 내일 비가 많이 온다면 야구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내일 야구 경기는 취소될 거야.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결론이 내일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연역 추론이고 타당한 추론, 참이라고 건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배따라기라는 김동인의 소설을 아시나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방 가운데 떡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어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모두 풀어져 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서 있고, 아내는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 모르는 듯이 움쩍 안 하고 서 있었다. 형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그 방 구석에는 저고리가 풀어져 있고 머리가 엉클어져 있고, 그리고 아우도 숨을 훌떡이고 있고, 그러면서 형을 바라보면서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 앉아있는 표정을 보았을 때 형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 추론과 여러 어떤 생각들을 따라서는 이건 분명히 불륜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죠.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불륜적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누구도 형수와 아우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일로 인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우와 형은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멀어져 버렸고요.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귀납적 추론이라는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왕왕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하기보다는 그것이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경험에 대한 회의, 여러분이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한 경험에 따르면 이렇다고 확신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론자 로크를 이어서 버클리라는 사람은 경험을 끝까지 가져간 사람입니다. 경험으로만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다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인데, 경험론자였던 휴머의 틈새라고 그러죠. 휴머는 경험이 정말 사실일까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굳은 신뢰에 대해서 휴머는 상상이지 않을까? 너가 경험했던 것들이 정말로 사실이라기보다는 원인과 결과가 인과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습관화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라고 묻는 거죠. 인과법칙, 여러분 과학이라 말하는 것, 통계라 말하는 것, 그거 정말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건 틀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객관적 자연법칙이 아닌 상상의 반복으로 습관된 믿음은 아닐까? 너의 신념이 아닐까? 사실이라기보다는 너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이 경험과학의 틈을 이렇게 벌려놔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의심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원인이 존재한다고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유령이라고 휴먼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납적 추론이 건전성 확보에, 그리고 이것이 가능성과 개연성을 증대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일 수 없다. 어떤 과학적인, 또 요즘 우리 통계 혹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럼의 순도가 제 아무리 높아도 100%는 아닌 것처럼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열어놓아야 될 개연성이 아주 밀도가 높다 하더라도 아닐 수 있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귀납론정에서 개연성은 밀도가 높아지지만 러셀에서 칠면조의 역설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정언 명제와 3단 추론으로 들어갑니다. 4가지 명제와 3단 추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까지 좀 속도 있게 오늘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정언 문장이라고 하는 것, 중세와 근세 초기까지 정언적 진술들은 논리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리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지금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로지카라 말하는 논리학뿐 아니라 수사학도 이야기, 윤리학도 말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학문에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긍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피르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피르모의 모음이 있죠. 모음이 2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나오는 A, 긍정을, 아피르모가 긍정인데 A 명제, A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앞비에 나올 때 I 있죠. I를 긍정을 뜻하는 용어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A형을 전칭 긍정, 그러니까 모든 긍정을 얘기할 때 A를 쓰고요. 특징 긍정이라고 일부분, 어떤 것에 긍정을 할 때는 I로 씁니다. 그래서 A형이라 말하면 전칭 긍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I형은 특징 긍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다라는 뜻의 라틴어가 네고라는 단어입니다. 네고. 2가지 모음이 있죠. 첫 번째 모음이 N 다음에 E가 오죠. 그 E형을 우리는 전칭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칭 부정. 그 E형은 네고의 단어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E형은 전칭 부정을 쓸 때 E형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O형 있죠. 모음. O는
특징, 어떤 것, 일부가 부정일 때를 O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돈하자면 전칭 긍정은 모음 A, 전칭 부정은 모음 E, 그리고 특징 긍정은 모음 I, 그리고 특징 부정은 모음 O 라고 보시고 넘어가 봅시다. 정은명제에 네 가지 유형이 나오죠. 주어의 집합이 수로의 집합의 전체적 그리고 부분적으로 포함됨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명제를 우린 정은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유형은 A, E, I, O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전칭 긍정 명제, 모든 S는 P다. All A is P.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 전칭이죠. 모두가 죽는다. 남김없이 죽는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전칭 긍정 명제고요. 전칭 부정은 뭐냐면 어떠한 에서도 P가 아니다. No S is P.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신이 아니다. 모두를 일컬어 부정하는 형태를 갖다가 E형, 전칭 부정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I형은 특징 긍정 명제죠. 존재를 긍정하는데 어떤 일부를 지칭해서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S는 P다. Some S is P.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김치를 먹는다. 모든 사람이 아니죠. 일부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 거죠. 그리고 O형, 특징 부정 명제는 특징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요. 어떤 S는 P가 아니다. Some S is not P. 그죠? 어떤 사람은 김치를 먹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명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형 명제 다시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이성적이다. 모든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전칭이죠.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적이다. 만약 어떤 동물이 사람이라면 그 동물은 이성적이다. 어떠한 사람도 이성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전칭 긍정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다. 모두가 다 이성적이다. 사람들이라면 이성적이지 않은 모든 동물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성적이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이 A형 명제입니다. E형 명제가 있습니다. 남자는 모두 여자가 아니다. 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니다. 남자인 어떤 사람도 여자가 아니다. 단지 비여자, 인간만이 남자다. 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남자라면 그 사람은 여자가 아니다. 그 전칭 부정이죠. 모든 남자는 비여자 인간이다. 모든 남자는 여자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여자라는 것은 거짓이다. 남녀를 가지고 나눴네요. 최근에는 간성 문제가 나옵니다만 우리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넘어가서요. I형 명제. 어떤 남자는 용감하다. 어떤 사람은 용감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을 긍정하는 겁니다. 어떤 남자는 용감한 사람이다. 남자이면서 용감한 사람들이 있다. 특징이죠. 일부입니다. Some people이죠. 모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이면서 용감하다. 남자이면서도 용감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용감하다는 거죠. 용감한 남자가 최소한 한 명은 있다. 예, 그죠? 어떤 남자도 용감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용감한 어떤 사람이 남자이다. 예, 이거 다 I형 명제. 예, 특징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O형입니다. 특징 부정. 어떤 남자는 대학생이 아니다. 어떤 남자는 비대학생이다. 어떤 비대학생은 남자다. 모든 남자가 대학생은 아니다. 그렇죠? O형이죠. 여학생도 대학생 많잖아요. 우리 중세를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남자가 대학생은 아니다. 대학생이 아닌 남자가 있다. 남자이고 비대학생인 사람이 있다. 어떤 비대학생은 비남자가 아니다. 특징 부정에 대한 some people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 것 O형 명제 특징 부정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래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음 명제가 정원 형식 중 어디에 속하는데, 어느 형에 속하는지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벌레를 잡는다 라는 문제가 나오다 칩시다. 이것에 대한 명제, 어떤 정원 형식에 속하는 명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A형이죠. 모든 S는 P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벌레 잡는 새는 일찍 일어나는 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원 3단 추론입니다. 정원 3단 추론은 3개의 정원 명제들로 구성된 추론으로 2개는 전제이고 나머지 1개는 결론인 형식이죠. 하나의 명제는 주어와 수어로 이라는 두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개념은 한 번씩 중복되므로 이 추론에 등장하는 개념은 모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결론의 주어인 소개념과 결론의 수어인 대개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소개념인지 대개념인지를 살피는 것은 결론의 주어라면 소개념이고요. 결론의 수어가 되면 그건 대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타나지 않지만 전제 1번과 2번에 나타나는 개념이 매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제 명제들 중에서 대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대전제, 소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소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밑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왼쪽 문장 보시면 모든 돌고래는 고래이다.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그래서 모든 돌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고 정원 3단 명제가 등장했죠. 그래서 여기서 소개념, 대개념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결론을 한번 보시면 결론에 보면 돌고래는 포유동물이다 그러죠. 결론의 주어는 뭡니까? 모든 돌고래죠. 돌고래가 소개념입니다. 주어가. 그리고 결론의 수어, 포유동물이다라는 결론이 있죠. 결론의 수어는 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로 전제가 2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대전제고 소전제입니까? 소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면 소전제 문장이죠. 그리고 대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전제 문장이 됩니다. 소개념, 돌고래를 포함하고 있는 전제가 어떤 거죠? 첫 번째 문장이죠. 돌고래는 고래다. 소전제입니다. 그리고 포유동물이다라는 대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2번째 문장이죠. 이 문장이 대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포유동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에 보면 모든 돌고래는 포유동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 있죠. 전제 A와 B, 1과 2. 그러니까 소전제와 대전제는 등장하지만, 이 단어가 등장하지만 결론에는 없는 개념을 무슨 개념이요? 네, 매개념, 매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없는 개념이 뭡니까? 예, 결론에는 없는 단어죠. 고래. 소전제에도 고래가 있죠. 그리고 대전제에도 고래가 앞주어에 있죠. 소전제에서는 수로로 나왔지만 대전제에서는 주어로 나와 있는 이 고래가 바로 매개념, 연결하는 매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2번째 왼쪽으로 가서요. 모든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모든 돌고래는 고래다. 그러므로 모든 돌고래는 오타네요. 돌고기가 아니고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이제 찾기 쉽겠죠. 이런 결론에 주어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소전제라고 말씀드렸죠. 돌고래가 있죠. 돌고래가 위에 2번째 문장에 있죠. 돌고래. 소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의 수로 부분, 물고기가 아니다가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대전제라고 말씀드렸고 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고기가 아니다를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전제가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결론에는 없지만 전제 둘에는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죠? 네, 고래라고 할 수 있겠죠. 고래.
그래서 모든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말할 때 매개념은 이 정언 문장에서 추론해서 매개념은 고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도 고래가 나오고 두 번째 문장에도 고래가 나오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매개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봅시다. 모든 돌고래는 고래다. 어떤 돌고래는 참 돌고래다. 그러므로 어떤 돌고래는 고래다.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매개념은 돌고래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개념이 있는 참 돌고래가 있는 그리고 결론의 주어에 해당되는 두 번째 문장이 소개념, 소전제가 되겠고요. 대개념은 고래인데 결론이 수로로 있죠. 그것은 첫 번째 문장에 있죠. 돌고래는 고래다. 예, 매개념은 돌고래가 되겠죠. 결론에는 없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전제에는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매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모든 돌고래는 고래다. 어떤 동물은 고래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물은 돌고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어로 해당되는 두 번째 전제가 소전제가 되겠고요. 첫 번째 결론의 수를 포함하고 있는 돌고래가 아니다가 돌고래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전제, 대개념이 되겠습니다. 매개념은 뭐가 될까요? 네, 고래가 되겠죠. 결론에는 없지만 결론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고래란 개념이 매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념은 결론의 주어, 소전제에 포함되어 있고 대개념은 결론의 수로에 포함된 있습니다. 대전제가요. 매개념은 결론에는 없지만 전제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 정언 3단 추론에서 소개념, 대개념, 매개념을 찾아보세요 라고 뭐가 옵니다. 시기가 죄송합니다. 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래 문제에서 매개념과 대전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는 포유동물이다. 그런데 어떤 말도 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말은 모든 포유동물이 아니다. 여기에서 매개념은 뭘까요? 네, 그러므로라는 결론 문장에서 말은 모든 포유동물이 아니다 해서 등장하지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결론에 없는 개념이 뭐죠? 소죠. 소가 매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제는 뭘까요? 대개념은 뭘까요? 대개념? 대개념은 결론의 수로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것이죠? 수로가 그러므로 말은 모두 포유동물이 아니다. 포유동물이 아니다 할 때 포유동물이 포함되어 있는 전제가 대전제가 되겠죠. 대개념이요. 소는 포유동물이 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대전제가 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구분되시죠? 네. 시험에 나오면 체크할 수 있겠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퀴즈. 여러분 퀴즈인데 답을 그 퀴즈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아래의 문제에서 대전제와 매개념을 찾아보세요. 금융업자 중에 냉인한들도 있다. 모든 대부업자는 금융업자라 할 수 있고 어떤 대부업자는 냉인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매개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어떤 대부업자들은 냉인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결론에 없지만 앞선 두 문장, 두 전제에는 포함되어 있는 금융업자가 바로 매개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전제는 뭘까요? 냉인한일도 있다, 이기 때문이다가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대전제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예,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언명제와 관련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인데요. 여러분 그 출석 체크가 잘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좀 수고스럽고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공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강의 포함되는 곳에 알려드릴 텐데요. 수고스럽지만 유튜브, 본의 아니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의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학번 있죠? 학번 뒷자리, 두 자리, 학번 뒤 두 자리를 번호를 적어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두시면 제가 출석을 체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선 두 강의에는 모두 제가 출석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좀 번거롭습니다만 여러분 그 주소로 찾아오셔서 제가 달아둘 테니까요. 찾아오셔서 논리와 사고 3강 아래에다가 여러분의 학번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적고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출석 체크를 한 주가 지나가기 전에 확인하고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수고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석을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